자, 그러면 이제 오늘 노동법 이제 그 GS 연기하고 GS 일기 사이의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특강 주제는 다 알고 오셨겠지만은 오늘 특강 주제는 뭐 프린트는 다 지금 가지고 계시죠. 일단 특강 주제는 오늘 근로관계 종료 부분인데, 근로관계 종료 부분을 제가 특강 주제로 잡은 이유는 뭐 딱 여기 교재가 아니라 프린트에도 나와 있지만은 프린트 3페이지 잠깐 보시면은 제가 이제 최근 10년간의 우리 시험에서 근로관계 종료 부분이 시험에 몇 회 나왔는지 부분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 지금 22회부터 31회까지 보면은 딱 2번 빼놓고 계속 나왔어요, 시험이. 그래서 이 근로관계 종료 부분은 제가 GS 연기 때도 그랬지만은 사람을 채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람을 이제 해고하는 부분이죠. 이 해고라는 게 그래서 우리 근로기준법 23조 1항에서 엄격하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실무적인 일들이 많기 때문에 판례가 많고,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죠. 개별적 근로관계 부분에서. 그래서 사람을 채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해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특강 주제로 이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 3페이지 우리가 잠깐 보면은, 자, 최근 이제 10년간의 이제 근로관계 종료 부분에 대한 기출 문제인데, 자, 22회 때 보시면은 뭐 무효인 정년 규정에 따른 퇴직 통보의 효력 뭐 이런 것도 나왔고요. 제가 이제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20회 때 합격을 했는데 20회 때에도 이 근로관계 종료 부분이 50점짜리로 나왔어요. 근로관계 종료 부분이. 그래서 사실상은 거의 매회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회. 자, 23회 때 보시면은, 자, 당연퇴직 처분의 정당성 부분, 우리 당연퇴직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GS 연기 때도 제가 판례를 하나 나눠드린 부분도 있었었죠. 대기 발령과 당연퇴직에 관한 부분, 최근에 나온 판례 하나 있었었죠. 그래서 그것도 하나 소개시켜드렸고, 당연퇴직과 관련한 규정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우리 율노동법에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해고로 보는 것이냐, 아니면 당연퇴직으로 보는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쟁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당연퇴직 처분의 정당성 여부, 대표적으로 실무적으로 어떤 일이 많이 일어나냐면, 만약에 이제 당연퇴직 같은 거에서 만약에 복직원을 제출해야 되는데, 이제 만약에 이제 병가를 쓰고, 병가라는 건 실무적으로 병가라고 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병가 휴직이죠. 병가 휴직을 쓰고 이제 복귀를 해서 이제 복귀를 하면서 이제 그 복직원을 제출해야 되는데, 규정에 따라서. 근데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당연퇴직으로 간주한다 규정을 두었을 때 이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실무적으로 많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자, 그다음에 24회는 뭐 출제가 안 됐으니까 25회 때 이력서 허위 기재와 이제 해고 부분, 우리가 사실 이 이력서 허위 기재 부분과 관련해서 진실고지에 관련한 부분이라 볼 수 있는 거죠. 진실고지 관련한 부분에서 2012년도에 판례가 한번 바뀌었죠. 그렇죠. 그 전까지는 채용 시점을 기준으로 하지만 판례는, 그다음에 그 2012년도 판례는 어떤 시점? 해고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쟁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 볼 수 있고, 그런 내용들을 이제 써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나왔을 때는 그 2012년도 판례를 이제 잘 써야 되는 문제겠죠. 어차피 구판례는 쓸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 이제 적용되는 판례를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잘 써야 되겠죠. 자, 26회 때 보시면은 금품 수수 혐의자에 대한 징계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그러니까 금품을 수수했다는 건 뭐죠?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징계 사유가 정당하냐? 그렇죠. 그러니까 징계 사유가 정당하려면은 우리나라 이제 그 판례에 의하면은 징계 사유의 정당성과 관련해서는 제한 열거설의 입장을 택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제한 열거설의 입장에 따라 죄용법정주에 따른 제한 열거설 입장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내용들을 조금 이제 명시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징계 절차의 정당성이라든가 아니면은 징계 양정의 정당성. 그러니까 징계 양정의 정당성은 이제 두 가지 원칙이 있었죠. 어떤 원칙과 어떤 원칙이 있죠? 상당성, 즉 과잉금지 원칙과 형평성의 원칙, 이 두 가지 원칙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여기 이제 들어가서 징계 해고의 정당성을 논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27회 때 보시면은 이제 갱신기대권과 해고 부분인데, 갱신기대권과 해고 부분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1기 때 배우겠지만은, 이제 뭐 우리 이제 그 근로자성 판단할 때 가장 리딩 판례가 되는 것이 06년도에 재종반 강사 사건 있죠. 거기에서 사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부분과 쟁점이 되는 부분이 또 뭐가 있냐면, 그 갱신 거절에 따른 이제 갱신 거절 의사 표시가 해고에 해당되느냐라는 것이 이제 하나의 쟁점이 돼요.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 이제 리딩 어떤 케이스가 될 수가 있어서 이 갱신 기대권과 해고는 거의 따라다니는 부분이라 볼 수 있는 거죠. 즉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사용자가 이를 해고했을 경우 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갱신기대권과 해고는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와 해고의 정당성 여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자,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부분. 자, 경영상 해고라는 건 상당히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이제 요건이 네 가지가 나와 있죠. 우리 24조에 보면은 긴박한 경영사의 필요라든가, 그 다음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고, 해고 회피 노력이 있어야 되고, 50일 전에 근로자 대표 협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네 가지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좀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실무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때 특히 이제 근로자보다는 사용자 측을 맡을 때가 굉장히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네 가지를 다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부분이죠. 긴박한 경영상 필요는 웬만하면 다 인정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학설은 어떤 판례 입장을 택하고 있죠? 우리 학설은 그때 제가 두 문자 따들었잖아요. 그렇죠? 도합감, 그렇죠? 도산 회피설, 그렇죠? 그 다음에 합리적 필요설. 그 다음에 감은 뭐죠? 감량 경영설. 이 감량 경영설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 그랬죠? 장래 대비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02년도 판례 이후로는 이 감량 경영설의 입장을 택하고 있다 그랬었죠. 그렇죠? 장래에 올 수 있는 위기에 대해서도 이제 경영상 해고의 긴박성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도합감 부분을 잘 써줘야 되는 부분이라 볼 수 있고, 긴박한 경영사 필요 부분은 그다음에 해고 회피 노력과 관련해서 과연 이제 그럼 사용자가 해고 회피 노력을 했느냐? 만약에 경영상 해고를 하는데 신규책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임금을 갖다가 더 지급한다던가 근로 시간을 늘린다던가 이런 거는 사실 해고 회피 노력이라 볼 수가 없는 거죠. 그와 같은 노력들. 그래서 대표적인 해고 회피 노력이 우리가 합의해지에서 볼 수 있었지만은 명예퇴직 같은 것도 하나의 해고 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금융권에서 많이 지금 명예퇴직을 받는 이유도 희망퇴직 받는 이유도 경영상 해고를 하기에 앞서서 해고 회피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뭐가 있죠? 합리적이고 이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제 기준을 마련해야 되겠죠. 해고 대상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때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마련을 해야 되죠? 어떤 기준을 마련해야 돼요? 사용자 입장과 근로자 입장이 좀 다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 사용자의 어떤 기업 이익적인 측면을 좀 고려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기업 이익적인 측면이라는 게 뭐냐면 뭐 근로자가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다던가 아니면은 근로자가 어떤 전직 가능성이 좀 있다던가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을 좀 고려해야 될까요? 뭐 부양 가족의 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뭐 미혼이냐 기혼이냐 이런 것들 좀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을 이제 합리적으로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는 부분도 하나의 참작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 판례는 보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근로자 대표하고의 협의 부분인데 협의는 이제 50일 전에 해야 된다 그랬죠. 제가 공부할 때는 이제 60일 전이었어요. 이게 법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50일 전인데. 지금 이제 성실한 협의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GS 연기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노동위에서 판단하는 이제 성실한 협의 기준이 있다 그랬죠. 노동위원회에서 판단하는 성실한 협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기준이 있냐면은 50일 전에 근로자 대표하고 협의를 했느냐. 그 다음에 협의의 내용이 일단은 근로자 수라든가 대상 근로자라든가 아니면은 경영상 해고의 어떤 이유라든가 그다음에 또 대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논의를 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정말 성실하게 교섭을 했느냐 협의를 했느냐 이런 것들을 노동위원회에서 판단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성실 협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 성실 협의와 관련해서는 우리 판례에서는 이제 단속 규정으로 보고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단속 규정으로 보고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단속 규정으로 보지는 않아요. 실무적으로는 노동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 근로자비 협의를 안 하면은 사실상은 부당해고로 봅니다. 노동위원회는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해요. 왜 엄격하게 판단한다 그랬죠? 왜? 경영상 해고라는 게 특징이 뭐예요? 다수의 근로자를 해고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근로자들한테 불이익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경영상 해고의 특징은? 하경이 뭐예요? 또 뭐가 있어요? 다수의 근로자를 일단 해고를 하고 그 다음 또 어떤 특징이 있죠? 또 어떤 특징이 있어요? 또 하나의 특징은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해고는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해고를 많이 하잖아요. 통상 해고라든가 아니면 징계 해고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통상 해고나 일반 해고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일신상의 사유, 그렇죠. 그다음에 징계 해고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어떤 귀책 사유, 즉 비위행위에 관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경영상 해고는 일반적으로 이제 근로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이제 사용자의 사유에 의해서 일단은 해고 처분이 이루어진다는 게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 이제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최근에 28회 때는 판례가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 20년도 판례가 하나 있었었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제 근로기준법 25조에 뭐가 있죠? 근로기준법 25조에 우선 재고용 의무가 있죠. 그렇죠. 우선 재고용 의무라고는 되어 있지만은 사실상의 의무는 아니죠. 왜냐하면 벌칙이 적용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우리 판례가 하나 있었었죠. 그렇죠.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렇죠. 그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거 꼭 체크해 두시면 되죠. 근데 이 당시에는 사실 그 판례가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뭐 거기까지 나오진 않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9회는 뭐 출제가 안 됐고, 30회 때는 이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의 취소 소송 중 정년이 된 경우 소의 이익이 있느냐라는 건데, 이게 이제 지방자치연구소 사건인데 우리가 GS 1기 때 아마 볼 거예요. 사실 이때는 요 판례가 굉장히 이제 부각이 됐던 판례여가지고 사실 출제가 예상이 어느 정도 돼서 모든 학원가에서 아마 수업 문제로 다 출제했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실은 불이타라고 보기 좀 어려운 문제인데. 실무적으로도 그 전까지 계속 논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임금 상당액을 구할 실익이 있는데 왜 갑자기 이제 정년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왜 소의 이익을 없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즉 각하를 시키냐라는 것이 항상 논쟁이 되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종지부를 찍은 판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년이 도달한 경우, 정년이 도달했다는 것은 사실상 이제 자동 소멸이잖아요. 근로관계 자동 소멸이고 당연 퇴직 부분인데, 당연 퇴직된다 하더라도, 즉 근로관계가 자동 소멸된다 하더라도 임금 상당액을 구한 실익이 있으면은 소의 이익을 인정한다라는 그 판례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때 그 당시에 나왔던 판례이기 때문에 굉장히 핫한 판례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올해 이제 문제죠. 올해도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올해 이제 근무 성적 불량자에 대한 이제 통상해고 문제, 요게 이제 30점짜리로 나왔고, 그 다음에 해고의 서면 통지. 오늘도 사실은 프린트로 하나 이제 나눠드린 부분이 해고의 서면 통지와 관련한 부분인데, 저희 율노동법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요걸 좀 더 구체화해서 제가 프린트를 좀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근무 성적 불량자의 통상해고 부분. 자, 여기 통상해고라고 되어 있죠. 통상해고 다른 말로 이제 일반 해고인데, 근무 성적 불량, 근무 성적 저조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통상해고의 정당성인데, 통상해고의 정당성이 딱 두 가지로 판단이 되죠. 우리 판례에서는 21년도 저성과제와 관련한 판례에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지만은 두 가지로 뭘 판단하죠? 판단 기준이. 첫 번째가 뭐죠? 평가 근거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통상해고할 때. 이 평가 근거가 객관적이고 공정하냐, 이제 공정성이 있느냐, 객관성과 공정성이 있느냐고,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건데, 사회통념 합리성이라는 게 어떤 합리성? 그러니까 개선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 가능성이 있었느냐, 그렇죠? 이제 개선 가능성이 문제인 거죠. 개선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해고를 했다라고 한다라면 해고의 정당성은 당연히 상실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개선 가능성을 부여하고 개선 가능성이 있었으면은 해고의 대상이 되진 않는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크게 이제 이 두 가지를 잘 쓰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쓰는 부분이고, 해고의 서면 통지 부분. 자, 해고의 서면 통지 관련해서는 아마 이 30일에 2문에서 아마 1-2문에서 나왔는데, 해고 사유나 근거 규정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이 알고 있는 상태였고, 그 사안에서는 그래서 사용자가 그냥
어떻게 통보를 했냐면 해고 사유와 시기에 대해서 통보하지 않고 아마 시험 봐서 알겠지만은 뭐 학교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 사용자가 통보한 건 뭐였어요? 언제 계약을 종료한다라고만 이제 통보를 한 거죠. 그래서 그에 관련해서 해고의 서면 통지를 이행했느냐, 즉 근로기준법 27조를 이행했느냐 여부인데 이제 해고 사유와 구체적인 어떤 시기를 적시를 해야 되는데 적시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쟁점이 됐던 부분이고 오늘 나눠드린 판례는 저희 교재에도 있지만은 앞 페이지 한번 잠깐 보면은. 해고 통지서에 징계 사유를 추가하게 기재하는 등 징계 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은 경우 적법성 여부. 요게 이제 올해 나왔던 판례, 올해 초에 나왔던 판례인데 저희 교재는 이제 다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요게 사실은 이제 사안은 저희 교재에서는 그냥 아마 첫 번째 여기 보시면 이제 두 가지의 부분에 대해서 판시를 했는데 첫 번째 부분만 나와 있고요. 두 번째 부분 즉 뭐냐면 요게 이제 해고가 된 이제 사유가 뭐였냐면 이제 성비위행에 관련된 사안이었어요. 성비위행과 관련된 사안. 그래서 요 두 번째 이제 그 쟁점을 보시면은 동그라미 보시면은 슬래시 다음에 저기 위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 내려오시면은 성비위행위를 해고 사유로 하여 서면으로 해고 통지를 할 때 각 행위에 특정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 거냐라는 것이 또 문제가 됐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교재에서는 슬래시 앞쪽이 이제 나와 있는 부분이고 여기서 이제 소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정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반대적 개념이 이제 적극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좀 이따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근로관계 종료 한번 보도록 하죠. 사실 근로관계 종료 부분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 아무래도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실무적으로도 뭐 부당이고 사건을 많이 하고는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아마 다른 노무사님들의 실무하시는 다른 신림도에서 실무를 안 하시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제 저 이외에는 대부분 실무를 안 하시니까 실무하시는 노무사님 중에서도 아마 제가 그래도 모자르지 않게끔 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좀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이 주제를 선택을 했고 그다음에 시험 문제에서도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특강주제를 잡을 때 예전에는 사실 특강주제를 잡을 때 최근 판례 이런 것도 많이 하는데 어차피 우리 1기 때 판례를 하기 때문에 굳이 판례를 또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굳이 요 단원 중에서 한 파트를 딱 정해가지고 하는 것도 좀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 또 그리고 제가 또 많이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걸 선택을 했고요. 일단 우리가 근로관계 종료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근로관계, 노사 간의 근로관계를 갖다가 이제 종료하는 부분이죠. 이제 소멸하는 부분이라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크게 이제 근로관계 종료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첫 번째 해고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fire라고 얘기하죠. 불태우는 거예요, 완전히. 해고라는 거는 그냥 영혼까지 불태우는 겁니다. 영혼까지. 예전에는 어땠냐면 요즘에 이제 직장 내 괴롭힘, 즉 2019년도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이 시행되고 있잖아요. 예전에 실무적으로 어떤 사용자도 있었냐면 진짜 활활 불태워요, 정말. 영혼까지 불태워서 엄청나게 갈굽니다. 나가두게 하도록. 진짜 탈탈 털어가지고 완전 영혼까지 이제 날아갈 정도로 태워버리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 이제 난리 나죠. 그렇죠? 예전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없을 때는 어떻게 처벌했을까요? 2019년도 7월 16일 이전에는 어떻게 처벌했을까요? 만약 그렇게 괴롭히면은. 근로기준법에서는 처벌을 못해요. 왜냐하면 근거규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처벌해요? 형법상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어요. 민법상. 그렇죠? 형법상 모욕죄라든가 명예훼손죄라든가 폭행죄라든가 이런 걸로 이제 처벌할 수가 있고 민사상으로는 당연히 민법 390조라든가 민법 750조 따라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부분, 그다음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부분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이 다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사용자를 형법상 또는 이제 민사상 고소해가지고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로자 입장에서도 더럽다 그냥 나가버리고 이러지 보통은 잘 건드리지는 않았는데 이제 임금 부분이 이제 건드리게 되면은 이제 근로자들이 이제 파이어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불타오르게 되는 거죠. 전투력이 그렇게 되고 자 요거의 반대적 개념이 그때 뭐라 그랬죠? 해고의 반대적 개념 사직이라 그랬죠. 사직은 영어로 뭐죠? 레지그네이션이라고 하죠. 그렇죠? 사직은 영어로 이제 레지그네이션인데 사직은 뭐예요?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거죠.
반대적 개념이니까 해고는 뭐예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헷갈리기 쉬운 게 실무적으로도 많이 물어보는데 그럼 권고사직하고 해고는 무슨 차이냐라는 거죠. 일방적, 즉 확정적 의사표시해야 되는 거예요. 해고라고 하는 것은. 근데 권고사직은 뭐죠? 확정적 의사표시가 아니죠. 여기 권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확정적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데, 자, 우리가 민법상 해고하고 사직은 무슨 행위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죠? 그때? 그렇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상대방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용자, 근로자, 사용자. 그렇죠. 단독행위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방적인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해고라고 하는 것은 크게 이제 세 가지 해고가 있었죠. 그죠? 첫 번째가 이제 통상 해고.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일반 해고라고도 얘기하죠. 그렇죠? 이 근무 성적 저조자에 대해서 제가 GS 연기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저성과자들에 대한 해고를 이제 넓히기 위해서, 정당성을 넓히기 위해서 그때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이 저성과자 해고의 매뉴얼도 만들었다고 그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저성과자 해고를 이제 정당성을 이제 넓히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고용의 유연성 때문에 가지려고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기업에서 아무래도 이제 근무 성적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자꾸 해고를 못 시키고 있으니까 사실 어떤 업무 효율이라든가 아니 사내 직장 질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용의 유연성을 가지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지시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탄핵당하는 바람에 그 정책은 이제 없어졌지만은 이제 그 매뉴얼도 저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거는 지금은 뭐 활용될 수 없는 그런 매뉴얼이지만 예전에 그런 매뉴얼을 이제 노동처에서 보급을 해가지고 이제 많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를 많이 늘리려고 했던 이제 부분이 있었는데, 요즘은 사실 요즘 해고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도 전화를 좀 많이 받는데, 이제 물론 이제 소개 통해서 이제 전화 좀 많이 받는데, 경기가 많이 안 좋으니까 내년 경기 전망이 상당히 많이 안 좋잖아요. 우리나라 경기가 뭐 지금도 사실은 안 좋죠. 금리도 많이 높고, 그다음에 소비 심리도 위축돼 있고, 그다음에 뭐 노동시장도 지금 얼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아무래도 고정비에 대해서 이제 줄이려고 하는 이제 노력들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고정비라는 게 사실 인건비잖아요. 그러니까 인건비를 줄이려고 아무래도 개발비를 줄이는 것보다는 인건비 줄이는 게 좀 쉽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해고를 요즘 좀 많이 해서 그런지 요즘 해고 문의가 되게 많이 들어오긴 해요. 해고 문의가. 그래서 아무래도 연말 때 되면은 또 아무래도 이제 인사평가 시즌이고 또 그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또 문의들이 좀 많고, 예전에 해고하지 않았던 기관에서도 요즘은 해고를 하겠다고 문의가 와요. 제가 이제 자문하는 회사 중에서도, 뭐 회사는 아니죠. 공공기관인데, 공공기관 예전에 해고를 한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근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정당성을 갖출 수 있느냐. 그래서 그럼 저희 특강을 들으시면은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제가 안 그래도 근로관계 종료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 뭐 어떻게든지 보시겠죠. 네.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마 근데 그 근로자가 같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같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을려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요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통상해고라고 하는 것은 그 사유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일신상의 사유죠. 일신상의 사유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그냥 근로자 일신상의 사유니까 뭐 근로자가 이제 구속이 돼서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라든가, 아니면 아까 전에 대표적인 게 근무 성적이 저조해서 만약 그런 부분, 아니면 몸이 아파가지고 내가 일을 도저히 할 수 없는 부분,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아마 이제 일기 때도 이제 그런 판례를 보겠는데, 신체 장애를 가진 부분에 대해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판례를 아마 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이제 징계해고가 있죠. 말 그대로 징계를 하는 거예요. 징계라는 거 그때 뭐였었죠, 우리? 징계라는 거는 근로자한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징계라고 얘기하죠.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이제 불이익을 주는 행위죠. 불이익을 주는. 그러니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이제 징계라고 하는데, 징계와 관련해서 법적 성격은 판례는 어떤 성격을 띠고 있죠? 어떤 설을 띠고 있죠? 고유권설의 입장을 떼고 있죠. 그렇죠. 고유권설이 뭐였었죠?
징계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라는 거죠. 그래서 징계권의 일탈, 남용하지 않는 선에서 인정될 수 있는 거지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 입장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연결지어서 같이 보시면 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일단은 근로자의 귀책 사유인 거죠. 그렇죠? 근로자의 귀책 사유. 그래서 징계 해고의 정당성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당성이 있었죠. 징계 사유의 정당성. 그 다음에 두 번째, 징계 양정의 정당성. 세 번째, 징계 절차의 정당성. 징계 절차의 정당성과 관련해서 징계 절차가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근로기준법상의 징계 절차, 즉 징계 해고와 관련한 징계 절차는 26조하고 27조가 있죠. 그렇죠? 근데 근로기준법 26조는 뭐였었죠? 해고의 예고의 부분은 이 징계 해고의 정당성 효력 요건은 아니라고 그때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서면 통지만이 효력 요건이라는 거. 그다음에 징계 절차와 관련해서 우리가 판례가 하나 있었었죠. 만약에 징계 해고가 아니라 만약에 뭐 감봉이라든가 정직에 관한 이제 부분이에요. 만약 예를 들어서 해고가 아니에요. 해고가 아니고 일단은 노사자치규범에 따라서, 노사자치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의미하죠. 그래서 노사자치규범에 따라서 징계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징계 절차 규정하고 있으면은 일단 징계 절차 따라야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의 법 규범이기 때문에. 그렇죠? 규범을 지키지 않으면은 당연히 부당해고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징계 절차를 따라야 되는데, 사용자가 만약에 소명기회나 아니면은 징계 통보를, 소명기회가 아니죠. 징계 통보 절차를 만약에 위반을 했어요. 위반을 했는데 당사자가, 즉 징계자가 소명 기회를 부여받고서 이에 대해서 하자 없이 이의 제기 없었다고 한다라면 그거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의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판례가 있었었죠. 그렇죠? 이게 16년도 판례인데 우리 교재에 있죠.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 좀 보시면 되고, 왜냐하면은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징계라고 하는 것은 불이익 처분이기 때문에 근로자한테 방어권을 보장해 줘야 돼요. 방어권. 그러니까 방어권이라는 게 사실은 소명계를 부여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방어권을 부여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전에 어떤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소명계를 부여해서 이거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없다라고 한다라면 절차상 하자는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런 부분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마지막으로 이제 경영상 해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리해고라고 잘 안 쓴다고 그랬었죠, 저는. 왜냐하면 일본식 용어이기 때문에 잘 안 쓴다는 거. 그래서 사용자의 경영상의 이유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근기법 24조에 이제 규정되어 있는데 네 가지가 이제 요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건이 네 가지라는 거는 뭐예요? 그만큼 엄격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도.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면 사용자 측 맡을 때가 굉장히 괴로워요. 네 가지를 다 방어해야 되고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근로자 사건할 때가 훨씬 나아요. 근로자 사건할 때가. 그래서 사용자 사건할 때는 보통 위원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어렵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노무사님 화해하셔야 됩니다. 계속 이제 얘기를 해요. 갑자기 정회를 하고 노무사님 화해를 하시는 게 어떠냐. 그래서 이게 파급력이 좀 크지 않냐. 왜냐하면은 이미 이제 정리 해고를 해서, 즉 경영상 해고를 해가지고 이제 많이들 나가셨잖아요. 근데 한 분이 이기면 어떻게 돼요? 다른 분들도 다 제기해서 다시도 다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효과가 크기 때문에 화해를 하셔라. 이제 계속적으로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슨 뜻인지 알겠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회사 이제 얘기해서 화해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좀 짓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워낙 파급력이 크다 보니까 이제 아무리 노동위에서 사실 좀 부담스러워요.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언론에 좀 이슈가 되는 사건이라든가 막 이러면은 위원들도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위원들도.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뒤에서 이제 조금 노무사님 저 아시죠? 뭐 얘기해서 이제 편안하게 이제 얘기하고, 아 그럼요. 뭐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보통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건이 네 가지라는 건 그만큼 엄격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해고에 비해서도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한다는 거. 왜냐하면은 아까 특징이 있었죠. 다수의 근로자를 해고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이 네 가지 요건이 나온 게 우리가 이제 97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 네 가지 요건이 구비가 됐어요. 그 전까지는 그런 요건도 없었어요. 사실상 이제 97년도라는 것은 사실부터 어떤 시기였었죠? 97년도 말에 IMF가 있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업들이 이제 경영상 해고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법 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좀 느껴지는 거죠. 왜냐하면 무제한적으로 자꾸 많은 사람들 자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제도화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97년도부터는 약간 좀 법제화가 좀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경영상 해고 부분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이 네 가지 요건을 다스리는 문제가 아마 한 50점으로 나올 수는 있는데 요 하나하나의 요건 가지고 정당성을 판단해라는 문제들이 25점씩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험가에서는 보통 그렇게 많이 내고 아니면은 뭐 통으로 50점짜리 내기도 하고 저는 뭐 가끔씩 그랬는데 아니면은 이제 개별적으로 뭐 긴박한 결사 필요성이 인정되느냐 뭐 요 사례가 아니면 객관적인 공정 해고 대상자를 선정했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개별적으로 물어보는 경우들이 25점짜리 많이 출제가 됩니다. 수험가에서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뭐 교재 보시면은 아마 아시겠지만은 이제 각 그 요건별로 판례들이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 케이스가 돼서 이제 출제가 되는 부분이 있고 뭐 대표적인 게 해고 회피 노력 같은 경우는 만약에 뭐 사용자가 뭐 아까 전에 예를 든 것처럼 만약에 신규 채용을 하고 막 그런 사례를 내요. 그러면 이게 해고 회피 노력을 다 한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이 출제가 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첫 번째고요. 당사자의 의사 표시에 의한 종료가 있을 수가 있겠죠. 당사자의 의사 표시에 의한 종료. 대표적인 게 당사자 중에서 이제 사직이 있을 수가 있겠죠.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의원 면직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이제 공무원 조직에서는 의원 면직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우리 의원이란 말 이제 또 시작됐는데 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예전에 항상 봤던 거를 계속 되풀이 물어봅니다. 예. 자, 의원자 어디서 나왔었죠? 예전에 반장님 어디서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는데? 의원자 어디서 나왔는데? 힌트 드릴까요? 휴직에서 나왔어요. 휴직. 휴직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직권휴직이 있었고, 직권휴직의 다른 말로 뭐예요? 명령휴직이죠. 그렇죠? 다른 말로 의원휴직이 있었잖아요. 스스로 휴직을 신청하는 거. 예, 그 의원휴직 있었잖아요. 그렇죠? 또 시작합니다. 저 알죠? 제 스타일 알죠? 의원 면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스스로 그만두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의원 면직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 조직에서는 보통 의원 면직 이렇게 아니 뭐 해임 뭐 이런 식으로 해임은 사실 이제 해고랑 마찬가지죠. 의원 면직이라는 이제 용어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뭐 당사자 의사표시에 근로하기 종료하는 부분. 대표적인 게 이제 합의해지 부분이 있죠. 합의해지 또는 합의 해약 뭐 이렇게 쓰고요.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뭐 명예퇴직, 다른 말로 이제 희망퇴직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것들이 있죠. 특히 이제 사직에서 중요한 부분은 사직 취소 가능한가요? 사직이 취소? 아니에요? 있잖아요, 우리 민법 109조와 110조에 따라서 사직을 취소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경우에 민법 109조 110조 어떤 경우에요?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던가 아니면 또 뭐죠? 사기 강부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 법률행위를 했었을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사직도 취소가 가능해요. 그렇죠? 맞죠? 거기에 연결돼서 단체배약도 취소가 인정이 되는 부분이 바로 109조하고 110조가 적용되는 부분이잖아요. 민법 109조, 110조. 계속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돼요. 계속 반장님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하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한번 다 배웠잖아요. 이제 한 번 다 배웠으니까 이제 유기적으로 이제 개별적 부분과 이제 집단적 부분 넘나들면서 우리가 다 이제 소화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이제 사직 부분에서 중요한 직제에 뭐가 있었죠, 우리? 사직 부분에서. 비진의 의사표시와 관련한 부분이 있었었죠. 그렇죠. 민법 107조 부분. 그렇죠. 그래서 비진 의사표시가 뭐죠? 표시와 진의가 일치하지 않은 부분. 그렇죠.
제가 그래서 예를 많이 들었어요. 그때 수근이 있었을 때 예를 많이 들었었잖아요. 그렇죠? 비즈니스 의사 표시할 때 갑자기 수근이 생각나죠. 갑자기 비즈니스 의사 표시하면 또 수근이가 볼래나 이것도 볼래나 모르겠는데 수근이 보고 있니? 수근이 보고 있어. 그래서 아무튼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비즈니스 의사 표시였죠. 그렇죠? 내가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것도 어쩔 수 없이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경우라든가 뭐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난 일괄사에서 내고 싶지 않았는데 그냥 사람들이 같이 내자고 하니까 내는 경우 이거는 표시와 진위가 부딪힐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그 부분 자 합의해지 부분입니다. 합의해지와 관련해서 다른 말로 하면 합의해지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근로자 측에서 먼저 청약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사용자가 승낙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죠.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GS 연기 때 말씀드렸지만은 계약이 성립하려면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지죠. 그렇죠. 청약과 승낙. 그래서 우리가 채용 내정할 때도 청약과 승낙이라는 부분이 계속 나오고 명예퇴직을 할 때도 청약과 승낙이 나오죠. 그렇죠. 명예퇴직할 때도 왜? 명예퇴직 공고를 합니다. 명예퇴직 이제 접수를 하죠. 이제 명예퇴직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죠. 그렇죠. 역시 마찬가지로 명예퇴직자 공고를 한다는 것은 확정적 의사표시에 대한 유인이 되는 거죠. 청약이라는 것은 확정적 의사표시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다른 말로 청약의 유인이 되는 거죠. 공고라는 거는 청약이니까 왜냐하면 확정적 의사표시잖아요. 명예퇴직 신청하세요라고 하니까 유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접수를 하니까 뭐예요? 이거는 청약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명예퇴직자 발표를 했으니까 뭐 이거는 사용자의 승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뭐가 된다? 계약이 성립되는 거죠. 그렇죠? 계약이 성립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청약 플러스 승낙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합의해지는 근로자가 먼저 청약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승낙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반대적인 거죠. 사용자 측이 청약하는 경우도 있고 근로자 측이 승낙하는 경우도 있죠. 요 경우가 대표적인 게 뭐죠? 권고사직이죠. 권고사직. 그렇죠. 우리 나가는 게 어떨까? 그래요. 나갈게요. 그러면은 계약 성립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권고사직. 즉 권고사직이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합의해지가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경우라 볼 수 있고 합의해지와 관련해서 소송가에서 자주 내는 문제가 하나 있다 그랬죠. 그렇죠. 어떤 문제? 청약의 철회 문제. 그렇죠. 합의해지 청약의 철회 문제. 그래서 사용자가 승낙을 해 우리 판례에서는 뭐라 그랬죠? 승낙을 했다 하더라도 근로자한테 도달하기 이전. 즉 왜 그러냐면 민법 111조에 따라서 우리 도달주의잖아요. 의사표시의 효력은 도달주의이기 때문에 도달하기 전에는 뭐예요?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죠. 철회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 판례 입장이죠. 그래서 이게 소원가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해 두시면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대표적으로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제 자동 소멸, 당연 퇴직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자동 소멸 사유나 당연 퇴직 사유는 실무적으로는 취업 규칙에 다 규정이 되어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거. 대표적인 게 계약 기간 만료 있죠. 즉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봤던 이제 정년에 도달하거나. 근로계약이라는 것은 일신 전속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사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근로관계 자동적으로 종료가 되죠. 그래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 또는 법인이 소멸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보통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소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자동 소멸이기 때문에 이거는 해고가 아닌 거죠. 그렇죠? 해고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 즉 누구요? 사용자 일방적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근로관계 종료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실무적으로 헷갈릴 수 있는 게 뭐냐면 보통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보통 사용자가 통보를 해줘요. 우리 이제 당신하고 근로계약을 여기서 종료하겠다. 그럼 그 통보가 해고 통보냐,
라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거는 사실의 확인인 거죠. 사실의 고지인 것 뿐이에요. 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고지해 준 것 뿐이지 그게 해고 통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건 사실의 고지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의 고지.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왜 그런 통보를 해주냐면 실무적으로는 계약서를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우리가 또 시작했어요. 저 또 시작했는데 자 우리 반장이 한숨 나오는데 우리 단체 협약에 또 우리 집단법 또 넘어가죠. 자 단체 협약에 우리 약정 연장이 있었었죠. 뭐가 있었었죠? 약정 연장. 법정 연장 말고 단체 협약 연장과 있어요. 약정 연장. 자동 갱신 조항과 자동 연장 조항이 있었죠. 근로계약에도 자동 갱신 조항이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만약 예를 들어서 1월 1일 날 계약을 했어요. 12월 31일까지. 근데 만약 계약 기간이에요, 이게. 계약 기간인데 그럼 계약 기간이 12월 30일로 자동 종료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 밑에 단서가 있어요. 양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은 동일한 조건으로 재연장된다. 이런 조항이 달려 있으면 뭐야? 이의 제기 안 하면은 뭐요?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용자가 통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사용자가 근로자하고 난 계약에 대한 어떤 갱신 의사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통보를 해줘야 되겠죠. 근데 보통 이제 신의식상으로 실무적으로 한 달 전에 해줘요. 한 달 전에. 그래서 그것도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노무사 이런 조항이 있는데 언제 저희가 통보를 해줘야 되냐? 제가 뭐 국회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건 법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신의식상 그래도 한 달 전에, 왜냐면 우리 해고가 보통 한 달 전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고를 한 달 전에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회사 알아보라는 전직 기간을 부여하는 거예요, 한 달 동안을. 그러니까 사실 그거에 준해서 보통 한 달 전에 갱신사를 표시해 주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6조의 규정의 취지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 이제 실무적 묘미라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계약기간 만료 관련해서 이 계약기간 만료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 기출문제 봤었지만은 이제 갱신기대권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계약이 수차례 반복적으로 갱신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갱신기대권이 형성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갱신기대권을 만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하면 그거는 해고 통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해고의 정당성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고, 근데 요즘은 그 문제가 사실 갱신기대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기간제법 4조에 뭐라고 나와 있죠? 계약직 근로자를 몇 년 사용할 수 있죠. 우리가 2년까지 사용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2년을 넘어서 사용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무기계약제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들은 2년 넘게 쓰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근로관계를 단절했다 하더라도 단절된 기간이 계속 근로기간으로 또 볼 수 있는 여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딱 2년만 해요. 기본적으로. 아니면 텀을 진짜 많이 둬서 진짜 그런 계속 근로기간에 여지를 두지 않으려고 텀을 많이 둬서 한다든가 이런 경우 아니면은 사실은 그렇게 2년을 넘어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갱신기대권의 문제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최근에도 갱신기대권 사건을 한번 해봤다 그랬잖아요. 갱신기대권은 근로자는 주장할 수 있지만 사실 이걸 입증하기가 어려워요. 갱신기대권이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입증 자료가 없어요. 그냥 근로계약에 반복적으로 갱신되고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서 갱신기대권을 주장한다. 그거는 뭐 위원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좀 빈약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갱신기대권과 관련해서는 고대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근로자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근로자가 사실은 사용자하고 노동사건을 할 때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입증 자료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껏 이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사실은 이제 근로계약밖에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갱신기대권 사건을 다뤘을 때는 조금 근로자 입장에서 판단해 주시는 것이 조금 그래도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부분을 조금 넓게 판단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너무 자료가 없기 때문에 주장만 있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밖에 없어서 약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정년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보통 이제 근로관계 자동 종료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 사건에 대해서 이제 취소 이제 소송이 들어감에 있어서 정년에 도달한 경우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이제 시험에 나왔는데, 정년과 관련해서 우리 교재에서도 나와 있었지만 정년제가 과연 이제 적법한 제도이냐라는 논란들도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은
단순히 나이만을 이유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즘은 사실은 뭐 60세 뭐 넘어서도 근로를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은 아니고 이제 제가 이제 예를 한번 들었던 저희 자무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촉탁직으로 해서 60세 넘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적으로 고용을 하는 경우도 많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사실 이제 노동 가능 인구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약간 문제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봤었을 때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일할 수 있는 인구가 많이 이제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이 정년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도 한번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근로자의 사망과 뭐 법인의 소멸 뭐 이런 것들은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이제 뭐 크게 문제되지는 않고 뭐 1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인이 소멸하면 어떤 문제가 또 생기죠? 최근에 이제 법이 바뀌었지만 이제 대지급금 아직도 이제 옛날 노무사님들은 체당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체당금. 저도 이제 체당금이 좀 익숙해가지고 약간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대지급금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기업이 소멸하게 되면은 근로자가 아무래도 이제 임금 채권을 이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가가 대신 이제 그 채권에 대해서 지급을 해주고 세용자한테 구사권을 행사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요즘 실무적으로는 이 문제도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지급금 사건 하시면은 좀 괜찮아요. 네, 좀 짭짤합니다. 네, 짭짤하고요. 그래서 뭐 괜찮은 사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보통 뭐 제일 짭짤한 건 뭐 이거라 볼 수 있죠. 사실 뭐 오늘 짭짤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닌데, 예, 우리 그래도 날이 조금 우리가 추우니까 좀 짭짤한 얘기 한번 좀 하고 이제 하는데, 가장 뭐 일단은 근로자 사건 하나 막히면 괜찮죠. 50명짜리 사건 하나 맡았다 그러면은 뭐 예, 괜찮죠. 예, 수임료도 괜찮고 성공 보수도 괜찮고, 예. 이런 사건 맡기 쉽지는 않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사건 좀 맡기는 쉽지는 않고, 그래서 아무튼 참고로 보시면 되고, 제가 예전에 통상이고 할 때도 한번 예를 든 적 있었죠. 제가 실제로 이제 사건했던 부분. 그래서 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우리 제척 기간이라고 그랬었죠. 그렇죠. 제척 기간 3개월. 그렇죠. 근데 이제 통상이고 관련해서 제가 이제 그때 한번 얘기 들었던 게, 이제 구속되시고서 이제 1년 뒤에 찾아오신 분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었죠. 수업 시간에. 이제 그런 분들. 그러니까 이 제척 기간 3개월 안에 무조건 제기를 해야 돼요. 제척 기간은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중단 사유가 없잖아요. 제척 기간에 하는 거 소멸시하고 차이점이. 이 때문에 3개월 안에 무조건 해야 됩니다. 내가 억울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3개월 안에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큰 취지라 볼 수 있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이 보통 1년에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한 6천 건 가까이 돼요. 1년에. 근데 그 중에 한 30%가 국선 정도 되고 30-40%가 이제 국선 비율이 요즘 많이 높았어요. 왜냐하면 국선 노무사 우리 노동위원회 자꾸 마지막에 이제 얘기했었지만은 국선 노무사가 이제 월 300만 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서 국선 노무사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국선 이제 왜냐하면 최저임금이 계속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그 요건도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요즘은 많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참 웃긴 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이제 맡은 사건에서 한 분은 국선 노무사 이제 선임 대상이 되는데 한 분은 또 안 돼요. 참 그것도 참 웃기더라고요. 되게 보니까 누구는 구제받을 수 있고 누구는 또 구제를 못 받고 같이 또 사건을 병합해서 또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보기는 좀 안 좋은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쟁점들을 조금 알아봤는데 우리가 좀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잠깐 쉬었다가 마지막 시간에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판례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